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S&P 500,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날 거래에서 오름폭이 컸던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주목하는 중입니다. 당장은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모두 5% 넘게 하락하면서 $70 선으로 내려섰는데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8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3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 면제 같은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의 첫 통화정책 회의로 쏠렸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종전 기대감에 환호했던 것도 잠시,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커지면서 간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케빈 워시 연주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데요. 이에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미리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경기 민감주들로는 오늘 순환매가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오늘 0.6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각각 0.57%, 1.15% 내려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혼재됐는데요. 그래도 스페이스X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처음으로 스페이스X의 옵션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옵션 시장에서 스페이스X에 매수된 콜옵션 물량이 풋옵션 매수 물량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투자 열기에 스페이스X는 5% 가까이 뛰면서 시총 5위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또 장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4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늘은 반도체주 전반에 조정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2% 넘게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1.48% 내려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반도체주 약세 속에 각각 4%, 6% 넘게 급락했고요. 테슬라도 스페이스X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급이 이탈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메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1.13%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 이후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식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이제 모두 $7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나온 수입물가 지수가 다소 뜨겁게 나왔지만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도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최근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과에서는 내일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UBS는 새 연주의장이 과거에 비둘기파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성명서와 점도표 모두 매파적인 색채를 띨 것이라면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보다 늦춘 내년 3월과 6월로 제시했습니다. 또 TD증권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올해와 내년 점도표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철회가 되고 점도표 중간값도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이번 FOMC에서 과연 워시 의장이 점도표의 점을 찍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워시는 지난해 연준은 시장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준다면서 연준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일 이를 위해서 점도표의 점을 찍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점도표 제도의 의미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물론 종전 합의가 되기 직전이었던 지난주보다는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60%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FOMC의 톤이 적어도 다음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간밤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지난달에 16%에서 이번 달에는 40%까지 크게 높아졌고요. 또 응답자의 55%는 이번 FOMC에서 금리가 유지되고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80%가 반도체 롱 포지션을 가장 과밀화된 투자로 꼽았는데요. 다만 반도체와 AR 관련 자산이 과열됐다고 보면서도 AR 투자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하튼의 전략가는 아직 전술적 강세 포지션을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주 일부에서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 점은 참고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막판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5위에 오른 걸 넘어서 장중한 때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제치기도 했는데요. 첫 스타트를 끄는 옵션 거래에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현물 주가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30만 건 이상의 옵션이 거래됐는데 월간은 옵션 변동성이 상승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보다 가격 상승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진단했고요. 또 간밤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무기한 선물을 대거 매도했다가 손실을 못 버텨 소스퀴즈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회사의 몸값은 순간 3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더 살펴보면 스페이스X는 AI 코딩의 커스웨이 개발사 애니스피어를 사들였는데요. 60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 지붕 아래서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XAI의 코딩 역량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AI 배급제라는 말까지도 나올 만큼 컴퓨팅 자원이 귀해지자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원자재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조사 업체 실리콘데이터가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협력해서 컴퓨팅 파워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선물 계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AI 칩 사용료를 표준화해서 원유나 귀금속, 농산물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별 AI 칩의 시간당 임대 비용을 추적하는 GPU 가격지수 시리즈를 개발했고요. 현재 감독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AI 컴퓨팅을 단순한 기술 비용 항목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돈방석에 앉은 곳이 있습니다. 8년 전 일본 키옥시아를 헐값에 사들인 베인캐피털인데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인수로 지금까지 얻은 이익이 15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되는데 이미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수익을 실현했지만 SK하이닉스 등이 함께 참여한 한미일 컨소시엄 펀드는 여전히 들고 있어서 극지 않은 복권이 한 장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컨소시엄이 거둘 총 이익이 7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키옥시아는 AI 투자 열풍으로 올해만 주가가 8배 올랐고 현재 시가총액은 480조 원으로 부동의 1위였던 도요타마저 제칠 만큼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AI 굴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곳이죠. 딥시크가 500억 원, 우리 돈 11조 원 규모의 첫 투자금 조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75조 원 이상으로 인정받았는데 양원평 CEO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특수거래 구조를 택했고요. 텐센트와 CATL 여기에 국가 AI 펀드까지 참여하면서 투자자 구성만 놓고 봐도 AI 모델 개발부터 전력, 에너지 인프라까지 하나로 연결해 안방에서 올인원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민이 많은 자동차 업계 소식도 살펴보죠. 도통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서 플랜 B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마티 형격인 제너럴 모터스는 방산에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범용 무기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방산 카드가 판매 부진으로 놀리고 있는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펜타곤은 최근 중동 이슈로 거덜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전통 방산업체들을 닥달하고 있는 데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일반 제조업체까지 생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요청한 국방 예산은 역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만큼 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데 이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포드를 비롯해 유럽에선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방산 진출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스냅이 첫 증강현실 AR 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주요 돈줄인 광고 사업은 경쟁사들에 밀리고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하드웨어 사업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로부터 폐쇄할 것을 요구받기까지 했지만 기어코 첫 제품을 내놨는데요. 스펙스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AR 렌즈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시야에 디지털 콘텐츠를 겹쳐 보여줄 수 있어서 거리를 걸을 때 내비게이션을 표시하거나 작업 중 AR 기반 답변을 즉시 받아볼 수 있고 콘텐츠 스트리밍과 가상 화이트보드 사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와 직접 경쟁하게 될 텐데 사측은 회사가 거의 모든 부품에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해냈다 연신 강조했지만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가격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스펙스의 운영체제가 저평가돼 있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혁신을 이을 차세대 기기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가시화됐음에도 방산주들 강세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방위업체의 매력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유럽 및 나토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어제 올랐던 방산주들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드렸던 소식과 더불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18%대 급등세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대성 하이텍이 16.8%,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9%대 오르는 등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전쟁 종전 소식에 재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건설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미 이란 종전 협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우선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커졌던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 재건 사업 수주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도 주요 수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소식과 함께 오른 건설주들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19.87%, DLENC도 13%대 올랐고 현대건설까지 1.9%대 오르는 등 대표 건설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미국 풍력시장 정상화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발전 개발 제한 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면서 미국 풍력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발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을 제한하려던 행정명령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잃게 됐고 글로벌 풍력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풍력에너지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 CS윈드와 CS베어링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SK오션플랜트가 26%대 급등, 태움도 2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백화점 매출 증가 추세가 부각되면서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자 매수세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증가 추세는 K컬처의 인기와 원화 약세 트렌드를 고려할 때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3년부터 2024년 일본 백화점 업계가 외국인 매출 증가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됐던 것처럼 한국 백화점 업계도 당분간 실적 개선과 함께 재평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올랐던 백화점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신세계가 8.79% 올랐고 현대백화점도 8.3% 상승, 대구백화점까지 0.55% 오르는 등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코스피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8,700선 위로 올라서 장중엔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24거래일 연속 팔아냈었는데 최근 3거래일은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1% 올라 8,726선에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 양대지수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조단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5천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고 여기에 기관도 7,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조 1,847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3,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 4,63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여기선 개인만 홀로 7,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8% 가까이, SK하이닉스가 4.1%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SK스퀘어가 6.2% 상승하며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처음으로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크게 뛴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원익 IPS가 11% 가까이 빠졌고 리노공업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능과 HLB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오늘 밤 예정된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여전히 1,51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0전 오른 1,511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달러 인덱스 낙폭을 키운 영향인데요. 역외 환율은 1,508원 40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환율 1,510원을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10,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죠. 대신증권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기존 8,800에서 11,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전형적인 실적과 정책 장세인데 선행 EPS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비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또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타결로 유가 안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화려한 피날레를 마치고 나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지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4분기부터 유가와 물가 레벨에 따른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은 실적과 매크로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전환 여부는 물론 경기와 실적 정점 통과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해당 보고서 내용 한 번씩 체크해 두시죠. 일정 보겠습니다. 일본의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와 5월 잠전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전선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흐름 어떨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매도 행렬 속에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빠졌고 반면에 산업과 은행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면 혼조입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3% 약세로 33만 2,500원, SK하이닉스가 2%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233만 3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SK스퀘어는 0.8% 강세고요. 삼성전기가 3% 하락합니다. 198만 5천 원, 현대차가 1.4% 약세에 이어지면서 63만 1천 원대, LG에너솔루션은 0.5% 반등합니다. 41만 2,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시죠. 리노공업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알테오젠이 0.3% 강세로 35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7% 반등합니다. 18만 2,500원, 에코프로도 0.9% 오름세로 12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역시도 1.3% 반등세입니다. 거래가 62만 4천 원. 원익 IPS가 3.5% 강세 보여주면서 16만 1,7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1%가량 하락합니다. 9만 3,8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대표주가 조정을 받고 다른 섹터로 순환매가 나타날지,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움직임이 클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시장의 눈은 내일 새벽에 발표될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의 점도표와 발언을 향하고 있습니다. 6월 FOMC는 금리 유지가 예상되지만 점도표, 경제 전망에서 얼마나 매파적 분위기가 반영될지가 관심거리인데요. 저희 머니쇼에서는 23인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 변수로 지목되는 금리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니쇼에 평소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정상 모시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번에 특별히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6월 FOMC에서는 결과를 담은 성명서뿐만 아니라 연준이 매분기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경제 전망 요약에는 향후 몇 년간의 연간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전망은 연준 위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6월 FOMC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물어봤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바탕으로 관전 포인트는 총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물가입니다. 최근 물가 반등에 대한 워시 의장의 평가와 워시 의장이 주목하는 절사평균 물가 지표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점도표 상향 조정 여부와 중간값 수준, 그리고 완화 편향 문구 삭제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겠고요. 특히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조해온 워시 연준이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워시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얼마나 확고히 유지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대내외적인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균형 잡힌 정책 스탠스를 지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17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6월 18일 새벽 3시에 6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과 발표 후 케빈 워시 의장의 첫 기자회견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기자라면 케빈 워시 의장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라면 지난 8년 동안 연준을 이끈 파월 의장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23명의 전문가들은 과연 워시 의장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주요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물가의 기저압력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한 절사평균 PCE는 현재 2% 수준으로 수렴 중인데 해당 물가 지표와 기존 PCE, CPI 지표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통화 정책 운용의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또 오늘 점도표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 프레임워크는 이번 회의 결정에서 이미 선 반영됐는지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워시 의장의 입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6월 FOMC는 금리 유지가 기정사실화지만 인하의 종료와 인상의 시작 사이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23명의 전문가들은 세 갈래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가장 많은 13명, 전체 56.5%는 현재 금리 유지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1회 인하와 1회 인상은 각각 21.7%를 기록했는데요. 인상과 인하, 유지 전망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해 주신 전문가 분들인데요. 살펴보면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안재균 이코노미스트,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임재균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빈센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 정성분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신환종 한국투자증권 고문,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총 10분은 유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연말 기준으로는 유지를 예측했지만 특징적인 의견을 덧붙여 주신 전문가분들도 계셨습니다. 먼저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은 기본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동결이지만 유가 상승과 서비스 물가 고착, 고용 둔화 제한이 확인될 경우 1회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고 인하 재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유지 가능성 80%, 1회 인상 가능성은 20%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은 2026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일방적인 인상 기조나 인하 기조가 아닌 복잡한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회 인상 후 1회 인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회 인하를 예상해 주신 5분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먼저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우혜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5분께서는 1회 인하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인상에 투표하신 5분의 전문가입니다.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이사,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한준희 NH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이 5분께서는 연말 연준 1회 인상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23명의 전문가들의 6월 FOMC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약간의 어떤 수급이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감지가 됐고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스페이스X 장중 주가 보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준이죠. 2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물량 좀 나오면서 이제 200달러 선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장이 카지노가 열렸죠, 미국에도. 그러게요. 장중 에버리지 인버스 고점 있고. 17.2%. 예.
장중 저점 1.37%, 예. 거의 뭐 한 16%포인트. 그리고 종가는 4.8. 장중 고점에 샀으면은 또 그래도 믿겠죠. 뭐 다음날 또 어나더 느림보가 또 들어가겠지 하는 거고. 이 기사가 참 재밌네요. 18일 만기,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고 미국에서 18일 만기 콜옵션, 네. 스페이스X 콜옵션 행사가 380불짜리. 어. 그래 어제 200불에 끝났잖아요. 예, 예. 380불짜리 행사가 2만 계약 이상이 거래가 됐는데 이제 뭐 한 15센트 걸어놓고 48시간 이내에 주가가 80% 폭등하는데 베팅을 했다. 뭐 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옵션이 꼭 그 가격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2만 계약에다 15센트 해보니까 한 3,000불,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 그냥 옵션 시장은 저런 거예요. 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던져놓고 한번 불쩍거릴 때 또 외가격 한번 잠시 까딱거리면 또 떨고 나오고 하루하루 막 재밌는 판이 벌어지니까 저기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얼마나 다 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상장 첫날 1조 2천억 샀다는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X. 네. 나는 왜 돈이 없지? 저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돈이 없지? 소장님은 주식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없지. 아니 주식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야, 아니 저 친구가 고등학교 또 친구가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있다던데 들어갈까 하는 것 같다가 야 있어봐라 한테 또 원망 듣겠네요. 근데 앞으로 답은 정했어요. 혹시나 뭐 지인들이 전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그럼 네. 뭘 묻냐. 본인의 투자 철학에 그러니까. 맞춰서 하면 되는 그냥 거예요. 묻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드디어 이제 통화정책회의 네.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이전에 연준 의장과 다르게 점도표 점 안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나오네요. 예, 많이 나와요. 네. 예. 어쨌거나 닉 미라우스가 슬쩍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뭐 연준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것을 갖다가 멈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이 양반 또 기자들 이 질문 저 질문 하는데 그냥 씩씩 웃고만 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별다른 얘기 없이. 말 없이. 예, 네. 그러게요. 심지어 점도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소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네. 자,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겠네요.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바뀜이 난다, 내지는 뭐 순환매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일 눈길을 끄는 건 뭐 스페이스X는 뭐 독주하는 거고 그거야 그렇다 치고 네. 반도체가 빠지네요. 네, 뭐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종전 랠리의 최대 수혜로 네. 이제 월화 한번 이제 잘 상승을 좀 잘 달렸었고 네. 이제 이후에 이제 FMC 앞두고 또 이제 FMC 끝나고 나면 이틀 뒤에는 또 그 선물 옵션 동실 만기일입니다. 이제 두 네. 개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랄까요 단기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또 진입을 했으니까 일단 또 부자 몸조심 해야겠죠. 그래서 어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는 특별한 사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악재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들이 나타났다는 걸 놓고 보면 뭐 마찬가지로 결국은 한 지금 두 가지 큰 이벤트, 그러니까 FOMC와 동시 만기일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응으로 일단 나타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간밤 보니까 이제 뭔가 경기 민감주 또 아니면 은행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일시적이라고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뭔가 수급의 이동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사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로 아. 예,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으니 예. AI에 너무 쏠려 있으니 그걸 일정 부분 덜어내서 그 사이 못 오른 분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어쨌거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종전 이후가 되면 기대감들이 뭐냐면 종전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전쟁 때문에 뭔가 그 경기가 아무래도 좀 그 둔화될 가능성, 예. 우려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유가발 부담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러면 다시 경기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쪽에 쏠렸던 것들이 경기 민감 쪽으로 이제 가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초위에 가장 많이 부진했었던 분야들 중에 하나가 말씀주셨던 금융 쪽이나 특히 미국 같은 예, 데서는 예. 뭐
그 외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조차도 이제 사실은 일부는 지난주에는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달라졌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도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은 금융과 중동 재건과 그다음에 심지어 유통, 여행, 레저 뭐 이런 쪽에 그 사이에 이제 전쟁으로 좀 눌려 있었던 부분 이쪽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걸 확실히 봐서는 이제는 이제 뭐랄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먹거리 뭐 이런 걸 찾는 거지. 그걸 뭐 보통 우리는 이제 순환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도 뭐 상황은 여전히 거기에는 펀더멘탈은 좋고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주가가 워낙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 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관련돼서 좀 걱정스러운 지표들도 한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을 통한 순환매의 한 큰 원동력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들 지금 이제 아니 저는 참 이 지수들이나 뭐나 주요 종목들 보고 있으면서 재밌는 게 이 월봉이 그동안에 뭐 한 몇 달째 계속 쭉쭉쭉쭉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 기울기도 가파르게 해서 올라오다가 이번 달은 지금 이제 딱 6월 중순을 딱 지나고 있는 중에 이제 절반을 지나는 중에 전부 죄다 십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FOMC 보고 정하겠다는 거지,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좀 조정으로 좀 쉬었다 갈라는지 아니야 하면서 또 계속 양봉 행진으로 갈라는지 그건데 이래저래 FOMC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빅 이벤트는 그건데 전쟁이야 뭐 19일 날 어떻게 서명하는지 그때 나오는 내용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뭐 원유 쪽도 그냥 롱들이 한번 엎어진 것 같고 투기 세력들이 그런데 저는 어제 그놈의 BOJ 했는데 금리가 30 몇 년만 아닙니까? 1%인 거. 네. 기준금리가. 네. 그런데도 달러형 환율 꼼짝도 안 하고 어, 뭐 금리 올렸다고 니케이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 말들은 많은데 이벤트 전에 이번 FOMC도 그러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시장에 영향 없이 가나 싶기도 하고 일단 BOJ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향은 일단 시장이 다 예상한 대로 글쎄 예상은 됐었죠. 네, 다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도 일본의 기준금리는 낮죠, 사실은. 아직도? 예, 1%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2년물 국채금리 보듯이 네.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 보면 1.4%가 넘거든요. 지금 인플레는 2% 3%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가장 기준금리를 선행 또는 동행하는 대표적인 게 2년물 금리인데 2년물 금리가 지금 1.4를 찍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앞으로 한 두 번은 더 올려야 돼. 예, 올린다라는 걸 반영하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그걸 미리 좀 금리는 좀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제 사실은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게 우리가 BOJ에 집중하는 거는 2년 전에 딱 이맘때부터 시작됐던 네. 2년 전 8월 예. 달에 한번 그 아찔하게 엔트리 했었죠. 청산. 맞습니다. 예, 이게 우려. 예.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걱정을 자꾸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금리는 확실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확실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줄여주면서 즉 네네. 일본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줄여놨는데 이러면 통상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로 가져 있어야 되는데 네. 엔화는 이제 역대급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그렇죠.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 붉은색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입니다. 내려오면 금리차가 줄어드는 거죠. 네네. 과거에는 통상 금리차가 벌어지면 엔화가 약세고 금리차가 줄어들면 엔화가 강세로 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카이치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소위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쫙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다카이치가 제2의 아베노믹스 뭐 이렇게 하면서 완화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화 약세 배팅을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외환 시장에서는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네네. 금리차 축소를 인정 안 하면서 엔화 약세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화 쇼패팅이 다시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옆에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아까 이제 자라고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엔화의 비상업용, 우리가 옛날엔 투기적 거래라고 그랬죠. 이 스윙 네. 포지션이 아래 내려오면은 숏배팅인데 엔화 약세에 배팅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그때 지금 작년 7월 말 정도, 7월 정도에 8월 초 그 사이에 엔캐리 청산 시점의 그 숏배팅 수준까지 지금 거의 근접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도 생각해 보면 6월 말에 작년 6월 달, 재작년 6월 달에는 그 이런 상황으로 하면서 7월 말에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BOJ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외환당국이 소위 이제 엔화의 시장 개입도 하면서 강세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 자체가 쌓이고 쌓이다가 8월 초에 팡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당장은 엔캐리 그러니까 청산이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감소된 것을 너무 지금 등한시 무시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간과하고 때문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래도 우리는 결국 다이카이치의 완화책 때문에 엔화는 영원히 약세일 거야라는 뱃이 너무 이제 강하다가 그게 이제 한번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그냥 소뚜껑으로 끝날지 네. 제2의 자라가 될지 그 기로가 이제 향후 한 달 정도 안에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장표 그거 미일 금리 차하고 달러엔 환율을 겹쳐놓은 거 이제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쭉쭉쭉쭉 올라왔던 거는 전형적인 그 교과서에서 말하는 환율의 주요 결정 요인 가운데 양국 간의 금리 격차를 갖다가 맞습니다. 반영한다. 고금리 통화가 강하고 그렇죠. 낮은 금리는 약하다 하는 것 갖다가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왼쪽에서의 흐름인데 오른쪽에 와서 이제 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뭐 환율이라는 것이 꼭 금리차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 두 개 중에 빨간색 즉 달러 환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미일 금리 차가 다시 또 벌어지든지 어느 쪽의 가능성을 더 보세요?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본의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예, 지금 뭐 거기도 경기 네, 괜찮고 네. 그 다음에 그 채권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장기물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0년물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리 차는 축소되는 걸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저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엔달러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거를 지금 일본은행도 그러니까 BOJ도 당장 어쩌지 못하는 게 다카이치가 지금 엔화 약세를 원하잖아요. 네. 사실 네. 수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딴 게 아니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버팅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사단이 나는 것은 서로 이게 그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하고 서로 따로 놀다가 한쪽이 부러지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 둘 중에 서로가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엔화 숏배팅이 너무 쌓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제일 위험입니다. 그것이 확 돌아서는 때가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쪽이 청산되면서 그래서 그거 지금 저 쌓이는 속도를 우리 당분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시카고 연은에서 나온 추정치 보니까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FOMC에 앞서서 그러니까 FOMC는 오후에 있는 거고 아침에 이제 장 열리기 전에 보통 소매 판매 매달 예.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나오나 보다 늘 이러면서 쉽게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이번이 조금 더 집중을 받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시장은 원래 전월비 0.5% 상승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연은이 아니야. 이번에는 감소할 거야. 예. 라는 것을 이제 미리 예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지역 연은들이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옴 뭐 이렇게 해서 성장률하고 뭐 이런 예. 거 하고 뭐 또 어디라 할까요? 저 클리블랜드 같은 거는 인플레이션 나우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미리 예측하는 숫자를 내는데 시카고는 이게 CARTS 이게
카트, 그러니까 우리 카트 끄는 거, 예. 쇼핑 그런 식으로 예, 이름을 예.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런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 판매의 고빈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신용카드 막 쓰고 이런 거 이용해서 5월 말일자 한 5월 한 26일자 기준으로 한번 끊어서 지난 주말에 한 발표했고요. 어제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제가 숫자를 따로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지금 전월비 마이너스 0.3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 어쨌든 지금 줄은 거죠.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지금 아까 마이너스 1.3이라고 됐는데 마이너스 1.1 정도. 어쨌거나 처음으로 사실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폭으로 역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둔화된다는 의미잖아요. 물가가 올라서인가요?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더 빠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 휘발유가 예. 올라가고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확실히 좀 둔화된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자체가 이번에 숫자에서 이제 소매 판매에서 확인이 된다면 아마 질문이 당장 FMC에서 질문하겠죠. 예, 이렇게 많이 빠져서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그 해석을 이게 일시적이야 뭐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확실한 것은 이것은 연준 같은 데서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 둔화되는 이 네. 모습. 요거 이게 사실은 소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의 숫자. 근데 저 숫자는 고빈도 데이터랑 상당히 잘 맞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예측치보다 좀 많이 떨어진 소매 판매에 대해서 시장이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느냐. 요거 자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소매 판매 증가율에 대한 송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얼핏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상식적으로는 뭐 유가나 뭐 식품 가격 이런 것들이 워낙 최근에 급등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많아진 만큼 다른 거 무슨 옷을 사거나 뭘 다른 소비가 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왜 또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2020년, 21년 집콕 박혔던 그 코로나 시절에 또 코로나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유명 한 분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나와서 애 학원 보내지 마시고 그걸로 주식하세요. 커피 사 먹을 돈 있으면 그걸로 주식하세요.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던데 개인들까지 달라들어서 주식 사느라고 소비 주는 거 아닌지 몰라. 말 되는데요? 말 돼요. 말 되죠. 내가 왜 지금 이 와중에 네. 스타벅스에 가서 이걸 갖다가 4불, 5불씩 내면서 이걸 커피를 마셔. 이걸로 그냥 주식 사지.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콜옵션이 15센트짜리 콜옵션 사지 뭐 외곽용 뭐 이런 거. 뭐 그게 사실이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게 경기가 네. 둔화된다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어쨌든 대부분인데 지금 투자도 상위 20%에 사고 있고 그들의 소비는 크게 안 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건 이제 전반적인 네, 네, 이제 네. 소비를 네. 얘기하는 거라서 그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장 예. 빠지면 안 되네 이제. 예? 장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이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가요. 뭐 자산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떨어지면. 자산 가격으로 버티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소비도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워시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받쳐주냐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워시가 뭔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그걸 해서 자기의 이 오랄 리스크로 인해서 장이 부러졌다 소리 듣기에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아낄 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너무 연준이 시장하고 좀 많은 소통을 했다,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미 시장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또 미국 기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엄청 괴롭히겠죠. 적당히 노코멘트 할겠죠. 뭐. 그 유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전력 비축류 재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급감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브렌트 유가 지금 지난 3월 이후 또 $80 아래로 좀 떨어졌으니까 유가 재고 상황이라든지 이번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늘 티격태격했는데 유일하게 합작해갖고 잘한 것이 전쟁 이후 유가 급등 상황, 예. 그에 따른 물가 급등 상황을 상대적으로는 잘 방어한 편인 것 네네. 같다. 이제 왜냐하면 원래 그 전쟁 초만 해도 유가 $150, $200, 뭐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젯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WTI는 뒤 앞에 숫자가 7자로 바뀌었고 네. 지금 브렌트도 이제 80 초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긴 한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전쟁 전인 60대까지 막 이렇게 쭉 내려갈 거냐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그렇죠. 소망이죠. 이제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 전문가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V자까지는 혹시 많이 급락을 하면 V자 또 내지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U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유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달러에서 그 80달러 중반,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원래 수입하던 그 양을 불과 2달 사이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차트를 첫 번째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 보시면 하루에 한 1,200만 배럴까지 수입을 하다가 예.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숫자 보시면 거의 600만 배럴 수준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로는 소위 원유 수급에 엄청난 일조를 한 거죠. 네. 저만큼을 시장에서 덜 빼갔으니까 600만 배럴 사실상 공급해 준 거와 마찬가지 효과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정말로 박박박 긁어서 있는 석유는 다 해갖고 해외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소위 그 전략 비축유가 198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415 갔다가 34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지금 저 때가 언제냐면 지금 그 소위 러우 전쟁 때문에 전략 비축유 꺼내서 엄청 쓰던 그 수준까지 거의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하면은 이제 역대급으로 내려가는 네. 거거든요. 이 속도로 수출을 계속하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전쟁이 잘 일단락되고 나면 중국도 이제 다시 원유 수입을 정상화시키겠죠. 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도 이제 재고 축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쪽이 다 지금 재고 축적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비축유 썼던 데들은 지금 이 재고를 리빌딩하는 네. 그런 수요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처럼 연초 수준으로 다시 유가가 60불, 50불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 기간 낮다라고 봐야 돼서 너무 유가에 기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8,557,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는 1,021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9,500원. SK하이닉스도 5%대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29만 9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3% 하락 예상되죠. SK스퀘어가 호가는 149만 9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체결가 21만 7천원으로 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기입니다. 예상 체결가 199만 6천원으로 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1만 5천원, 현대차는 0.7% 내림세 예상되고요. 삼성생명 호가 43만 2천원이고 삼성물산 예상 체결가 49만 8천원이죠. HD현대중공업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각각 1% 안팎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2.6%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3만 2천 원. 주성 엔지니어링 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지금 HLB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원익 IPS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 상승 예상되면서 15만 9,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1%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호가 26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미증시와 섹터별로는 봤을 때는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또 이제 한 1% 정도로
아니 근데 아직도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뭔 지수가 3% 5% 갔다 너무 예사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또 한번 또 뚜껑 열면 또 지금하고 약간 다른가 싶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이 맨날 보시죠 얘기밖에 할 게 없네. 보시죠. 뚜껑도 여시잖아요. 뚜껑도. 보든지 열든지, 보든지 열든지. 아니 그런데 송 대표님, 네. 우리 솔직한 얘기로 저 스페이스X 저거 버블 아닙니까 저거? 저는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스페이스X에서 질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밈 주식이다. 예. 아니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 아시겠지만 돈 못 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돈 못 번다는 건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예. 뭘 투자 구간이긴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꿈으로 가는 회사거든요. 예. 지금 제 기억에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2021년도 밑에 제 기억에 그 국내 리포트 중에 PDR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PDR. 네, 그러니까 PER, PBR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R 계산은 안 되니까. PER, 예. PSR까지도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보통 PE 하면은 소위 EPS 대비 그렇죠. 뭐 주가, 뭐 그다음에 PBR은 장부가 대비 주가, PSR은 매출액 대비 네. 주가 뭐 이렇게 하는데 PDR은 그때 뭐였냐면 드림. 맞습니다. 네, 드림 맞아요. 레이쇼. 예. 드림? 프라이스 예. 투 드림 레이쇼. 그렇죠. D가 드림이었어요. 예, 예. 그때 뭐 그런 맞아요. 얘기가 꼴 많이 먹고 사는 예,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PDR이라는 얘기까지 그때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지금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PDR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네네. 생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현재 이걸 펀더멘탈로 볼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아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네. 예. 근데 거꾸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드렸던 이건 정말로 이제 카지노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얼만큼 갈지 뭐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회사가 특별히 이제 그 이익이 안 나오니까, EPS가 안 나오니까 보통 이럴 때는 매출액 대비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보는 거 PSR인데, PSR 대비로 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상장 그 소위 공모가 기준으로 135달러 기준으로는 94배였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140배, 150배? 예, PSR이.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PSR인데 지금 S&P 500이 2.6배고요. 나스닥 100이 한 7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아마 제 기억에 한 18배 뭐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등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게 여기가 이제 36배 요 정도고, 나스닥 100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장 큰 높은 데가 한 80배, 90배 거래되는 ARM이라고 있죠. ARM. 네, 네. 예, ARM이 이제 제일 이제 큰 높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2배가 된 거죠, 거의.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그러니까 뭐 향후 이제 우리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머스크 타임이라고. 네네. 머스크가 뭐 약속해서 뭐 몇 년에 언제 한다 그러면 예. 그거 곱하기 한 2나 한 3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그 코리안 타임보다 좀 더 곱해줘야죠. 아, 더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 코리아 타임은 정말 옛날 얘기인데 80년대 뭐 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 IPO가 미국에 워낙 작고 많으니까 관련된 연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제이 리터라고 정말 일가를 이룬 분 교수분인데, 네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에 장기간 그러니까 미국의 IPO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초기에 상장될 때 PSR이 40배 넘는 40배 넘는 종목일수록 40배, 그 다음에 30배 때, 20배 때 이런 식으로 쫙 구분을 해갖고, 그리고 향후 3년간 시장 대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봤더니 40배 넘는 종목들은 3년 동안 시장 대비 반토막 나더라. 라는 게 이제 결국 결론입니다. 당연하죠. 뭐 시장보다 비싼 종목이 처음에 엄청 각광받고 그다음에 주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7월 초반에 나스닥 100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 나눠서 그때 사겠다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전에 미리 지금 초기에 지금 물량이 그때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초기에 먹고 빠지자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은 초기에 지금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다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좀 어찌 보면 단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페이스X로 하시려면 통상 과거의 경험은
한 6개월 정도 이후거나 나스닥 100 진입한 이후의 흐름을 보고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과거의 그런 통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나스닥 S&P 500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하락 마무리가 됐고 이 가운데 유가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순환매가 예상되는 분위기들 호가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주 그동안 랠리를 이어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은행이라든지 금융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요. 산업재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이제 첫 통화정책회의 FOMC를 앞두고 또 경계성 매물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과연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1%대 하락이네요. 8,622.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1,019포인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대 하락입니다. 33만 3천원,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 내림세입니다. 234만 7천원. SK스퀘어가 3.8% 올라갑니다. 155만 8천원, 154만 4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2.6% 떨어집니다. 삼성전기가 197만 6천원으로 3.5% 내림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하고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62만 6,500원, 삼성생명은 42만 9,500원으로 0.3% 내림세, 삼성물산이 2.6% 떨어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0.5% 상승하면서 7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 올라갑니다. 36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61만 7천원, 주성 엔지니어링은 1.5% 떨어집니다. 2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지금 0.2% 내림세로 10만 4,800원, 원익 IPS가 4.8% 올라갑니다. 16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약보합권, HLB가 4만 7,450원으로 1.8%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2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준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관업체,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철강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스틸 지금 16% 급등합니다. KBI 동양철관도 15%대 급등세고요. 넥스틸 16,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 급등 중이고 휴스틸, 세아지강도 각각 9%에서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금강공업도 1.9%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7% 강세입니다. 1,870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12%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제강도 4% 오름세고요. KG스틸, 동국CM, 포스코홀딩스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흐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4,200원 선,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세고 삼성중공업 28,850원, 2.6% 올라가고요. 대한조선도 0.7% 상승세, HJ중공업도 1.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가온전선이 8% 올라갑니다. 28만 4천원. KBI 메탈, LS마린솔루션, LS까지도 각각 4%에서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은행 쪽, 보험 쪽도 좋습니다. 지금 보험 쪽에서는 한화생명이 7%대, 8% 강세를 나타내면서 6천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 쪽에서는 지금 제주은행이 5% 올라갑니다. 13,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KB금융은 0.4%대 상승세고 JB금융지주가 1.9% 올라가고 BNK금융지주도 0.9% 올라갑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1% 안팎으로 상승세고요. 오늘 금융주, 은행, 보험 쪽 흐름이 괜찮네요. 자,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APR, 삼성생명, SK,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 현대차, 삼성 SDI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6,920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은 5,423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43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5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9억 원, 5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지금 혼조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종목별로 좀 모멘텀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건설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확실히 네. 지금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에서는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뉴욕 증시와 좀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네요. 그렇죠. 혹시 어제 상한가 같은 그 CS 윈드는 오늘 어때요? 풍력 쪽이요? 예. 글쎄요, 제가 아직 관심 종목에 넣어놓질 않아서 네. 그래요? 제가 신지생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예, 풍력 우리 지금 정민행크의 떨어집니다. 관심, 지금 떨어지네요. 9%대 하락입니다. 그래요. 관심 예. 종목에 올라가 있지 않을 만하네.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래요? 잘 손이 예, 안 나가서요. 예. 어제 뭐 재료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했던 그 풍력 규제 그게 법원에서 뭐 제동이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 포기를 했다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가 본데 한 방에 상한가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보자. 오늘은 그러면 강관은 왜 올라요 또? 강관이요? 아까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강관주들 글쎄요. 중동 재건하려면은 건설사가 거기 어제는 건설, 예. 오늘은 뭐 강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쉽게 생각해 보면. 매수세가 유입되니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거를 재료가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 리딩방에서 그냥 한번 훅 땡겨갖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지 몇천 원짜리가. 그냥 순환매 느낌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건설주 다음 강관 쪽 올라가고 뭐 조선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7%대 상승이거든요. 네. 유통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주가 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때 안 됐습니까? 그거 두 번째의 그 젠슨황의 방한 효과. LG나 두산자 붙은 종목들은 어때요? 오늘 좀 물량들이 나와요. 떨어집니다. 네, 두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처음 깐부치킨도 하고 나서 한 달은 지지부진하다가 날아가지 않았었던가? 그죠? 뭐 기억이 안 나요. 안 도와주시네. 예. 아니 진짜 기억이 안. 왜냐하면 진행하세요. 질문하시고. 예. 아니 스페이스X는 사실 네. 호불호가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라서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뭐 PR로 얘기하면은 좀 평가가 힘들고 근데 사이즈가 워낙 커서 계속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S&P 500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일 거고요. 근데 아마 거기는 뭐 소위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S&P 500 쪽은 그래서 네. 거기까지 들어가야만 제 의미 있는 제 자금 유입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송 대표님, 우리 이제 스페이스X는 그만 얘기하죠. 그러시죠? 네. 네. 오히려 저는 반도체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지난주부터 이제 이거 시타델 증권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증권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그 거래 대규모 거래에서 이 회사만큼 시타델. 네, 엄청난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뭐 이런 것들 하나 시타델이 원래 공매도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초단기 초고속 거래에서는 뭐 최고봉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낸 보고서 중에 하나가 지금 토큰 가격 지수 이제 이걸 갖고 아까 앞서서도 뭐 저기 GPU 렌탈 비용 갖고 선물 지수 만든다 뭐 이런 예, 얘기 예. 그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로 쓴 실리콘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LLM 익스펜디처 인덱스. 근데 익스펜디처 하면은 전체 총비용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여서 제가
가격 지수라 했는데 토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좀 AI나 LLM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네네. 토큰이 뭔지 아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모르십니다, 사실은. 토큰 하니까.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났어요. 아, 네. 아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토큰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원유 가격 계산할 때 배럴 하잖아요. 배럴당 얼마.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뭔가 우리가 그 소위 AI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산출물을 낼 때 그것이 나온 아웃풋을 그 소위 그 배럴당 얼마, 토큰당 얼마, 토큰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일종의 이제 기초가 되는 이제 단위다, 에너지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3월 말부터 6월까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랠리를 펼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괴를 같이 해서 이 토큰 가격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말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6월 초부터 싹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우버 같은 데서 나 네. 1년치 다 썼어. 뭐 너무 비싸. 뭐 LLM 모델이 너무 이게 뭐랄까 흥청망청해.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너무 이제 이게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업데이트고 최근 이번 주 들어보면 여기 사실 살짝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번에 반도체 뭐 최근에 좀 다시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주부터의 희한하게 6월 초부터의 그런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그런 변동성 확대 네. 하고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연히 지난주 후반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반등을 다시 내줬긴 했지만 저 자체의 가격이 계속 좀 내려온다면 이게 이제 딴 말이 아니고 최종 수요자인 기업에서 네. AI를 도입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나 이제 가성비 찾을래 라는 얘기로 되면 이것이 뭐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 좋게 생각하면 가격 빠지면 더 많이 쓸 테니까 재벌세 역설 뭐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당전엔 야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저 가격 지수의 흐름, 정확히 이제 지출 지수인데 이름은 어쨌든 이것의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이 반도체 우리 투자 쏠림 현상에 상당한 변동성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 송 대표님 가져오시는 자료들 중에는 방금 보니까 3월 달에 토큰 가격이 막 떨어지네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들 안 좋았고 네. 우리는 그때 이란 전쟁 때문인 줄 알았네. 이란 전쟁도 영향을 탓이었지만 받긴 결국 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에 맞습니다. 예. 그게 겹쳤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당장은 우리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감으로만 생각했지 사실 지수화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된 그러네요. 게 나타나면 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좀 뭐랄까 이제 바인딩 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저 차트를 이거가 업데이트되면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까지는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엔트로픽의 지금 페이블 5 네, 리토스 네. 예. 이거 지금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맞아요. 기업 내에서도 그 외국인 국적자는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고 막. 근데 대부분 그들이 개발자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쨌든 벌어지긴 했는데 예, 이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엔트로픽하고 백악관하고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격 경쟁 이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페이블 5 지금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입니다. LLM. 네. 이걸로 하면은 뭐 모든 걸 해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거의 저희 토큰당 지금 사용되는 가격이랑 지금 우리가 작년 초에 기억하시는 딥시크, 네. 딥시크의 최신 가격, 모델 가격의 토큰 가격이랑 격차가 50배가 넘게 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소위 새로운 거 최첨단 좋은데 너무 돈 잡아먹는 하마니까 그쵸. 그러면 돌려갖고 싼 모델로 좀 한 토큰 적당히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 된 우려. 그래서 지금 그럼 구글도 사실 지난주에 개인들 상대로
가격을 좀 내려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오픈 AI도 지금 가격을 낮추려고 네. IPO 앞두고 그런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만 그 얘기 없고 예.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안 낮추니까 미국 정부가 수출을 못하게 하네. 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생기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우리 반도체를 팔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 진짜 장사를 해야 되는 이들의 가격에 경쟁이 생기면 재번세의 역설도 좋지만은 그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저렇게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이쪽에 소위 토큰 가격의 흐름, 그다음에 네.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지 여부 자체가 우리 반도체 랠리가 하반기에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거는 얘기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의 프리 캐시플로우? 네. 예. 이건 좀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내년을 바닥으로 지금 현재의 투자가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네. 좀 추정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애널들이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 영업에서 번 거 투자해서 나가는 거가 투자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소위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쭉쭉쭉 내려오다가 내년을 바닥으로 저점으로 그 다음부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거다. 상당히 뭐랄까요, 좋죠. 고무적이고 전망도 강하고. 그럼 지금 좀 흔들려도 당연히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저 기울기를 놓고 보면 과거에 그 어느 때도 보여주지 못한 기울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전망일까 희망일까? 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게. 대표님은 희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이건 뭐냐면 현재의 주가 흐름에 나머지 추정치를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바이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그럼 뒤에 추정치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다 사람인데 당장 다음 분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한 추정을 정확하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전망과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5년 이후에 매년 얼마 평균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이익이. 이게 보통 장기 이익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걸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특히 기술 업종, S&P 500의 기술 업종의 저 파란색입니다. 장기 네. 성장률이 2021년도 피크 수준도 넘어서 갖고 이게 피크가 한 28% 9%였거든요.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피크 찍고 완전히 내려와서 10%대에 있다가 2021년도에 한번 28% 찍고 또 내려왔다가 네. 지금 완전히 얼마 갔냐면 39%까지 갔습니다. 5년 후에 매년 39%씩 성장한다. 네. 이익이 예, 이익이. 그럼 좋죠. 근데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추정치 아닙니까? 저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마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유포리아라고 하죠. 예. 우리가 막 모든 것이 라라랜드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것이 어찌 보면 현재 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들어보시면 당장 부러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뭔가 이벤트에도 상당히 주가가 휘청휘청할 수 있을 수준으로 주가를 시장을 너무 다 좋게 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는 한번 예.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갖고 오신 자료 보면은 그 토큰 가격 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그 프리캐시 플로 보면은 이것도 전망보다는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결론은 뭐예요? 반도체 쪽은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간에 반도체가 실적도 늘 좋고 앞으로도 좋겠지만 네. 주가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듣던 리밸런싱이 나오는 거죠. 리밸런싱.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리밸런싱으로 차익을 매도한다는데 그 우리 개인들은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반도체에 쏠려 있으니까 예. 거기를 일정 부분 내가 일정 수준 내가 이 포트폴리오에 20%를 구할 것 같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25% 뭐 30%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럼 20%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 사이 못 오른 분야로 좀 옮겨가는 작업. 이것이 이제 리밸런싱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앞으로 혹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쉬어갈 때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나머지
분야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외국인들만 하는 그 주타는 리밸런싱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근데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보면 오늘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외국인이 또 이렇게 사니까 이게 리밸런싱 말이 좋아 리밸런싱이지 팔고 다른 쪽 좀 보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판다는 걸 100%다 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그래서 않아요. 일정 부분 올라간 분야를 덜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는 좀 덜 쫓아가서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변동성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더 위아래로 더 심하게 출렁이면 쏠려 있는 거다. 그런 분들은 좀 요거를 좀 평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가 진행을 위해서 초보인 척 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씀. 네? 아니죠. 빈집을 너무 일찍 가서 지키고 있을까 봐도 걱정인 거고. 빈집에 들어가서 혼자 예, 추워가지고. 또 기후지세 또 있는데 여기서 또 너무 일찍 내릴까 봐도 걱정인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그래서 거예요. 이제 내린다는 거를 다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분 투자한 거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놔둬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면서 리밸런싱을 아예 룰로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4% 하락하며 8,670포인트, 코스닥이 0.7% 하락합니다. 1,111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 팔아냅니다. 4,17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78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6,76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97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64억 원 팔아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8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해운사, 전기 유틸리티, 조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쪽, 전자제품, 그리고 창업투자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급등합니다.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부진했던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호르무즈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소식도 송유관 관련해서 철강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스틸 상한가입니다. 아주스틸도 상한가였고요. 금강철강 17.4% 급등하면서 6,210원대, 문배철강이 15.8% 상승합니다. 거래가 2,570원이고요. 부국철강까지도 8.2% 강세 기록 중입니다. 전선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이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가온전선이 7% 강세로 28만 1,000원, KBI메탈이 20.2%, 19% 오르면서 5,650원대 거래됩니다. 다만 일진전기와 LS 마린솔루션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진전기가 2.4% 약세, LS가 1.8% 내림세로 41만 6,500원, LS 마린솔루션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움직입니다. 대미투자 전담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내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협력 관련해서 조선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동일스틸럭스가 상한가입니다. 한화오션이 4.3% 강세로 13만 4,700원, 삼성중공업이 3.2% 오름세, 거래가 2만 9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이 1% 강세입니다. 70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 HD중공업도 1%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만 3,200원입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원전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미국이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젯장부터 건설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는 일성건설이 15.2% 강세로 1,933원, 상지건설 1.3% 올라가고요. 남광토건이 6.6% 강세, 거래가 8,910원입니다. 그 외에 코오롱글로벌이 1.2%, HLDNI가 1.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 철광과 조선, 항공 등으로 순환배가 도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낙폭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1월 20만 원대 그쳤던 삼성전기 주가는 이달 2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주가 수준 10배로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AI 반도체 전력 안정화 핵심 부품이죠. 실리콘 캐패시터를 앞세워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최보영 교보증권 리스센터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저희 첫 방송이시죠? 네, 첫 방송입니다. 너무 떨려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지를 보다가 네. 우리 최 연구원님 어느 섹터를 커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IT를 커버를 하고 있고 네. 원래 첫 시작은 2차 전지였었는데 2023년부터 반도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IT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원들은 뭐 IT면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전 섹터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각 섹터별로의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줄 수 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좀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IT 전반적으로. 네. 궁금해서 네, 전공은 문과 쪽이세요? 이과 쪽? 전공은 문돌입니다. 문돌이. 만만찮죠 공부하시는 네. 아, 너무 이제 기술 변화가 너무 많고 네. 하루에도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 공부하는데도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공부가 좋아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좀 힘들다. 나이도 먹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를 먹어간다고요?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용어를 공부하는 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네. 게. 그래요. 그렇죠. 그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진짜 이거 삼성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기억하는 이 삼성전기 자체적인 어떤 수주 공시는 언제였습니까? 벌써 한 두어 달 됐나? 1조 2천억 정도였던가? 네, 5월 20일에 맞아요. 정확히 그거. 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뭐도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은 없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서는 예. 최근에는 이제 IT 조금 차익 실현 그때 금리 인상 기조 나오고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로 장기 횡보하면서 IT도 조금 쉬어가면서 전기도 같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시기에 네. 뭐 주가를 가지고 그 밸류나 뭐 실적 이런 걸로 다들 썰은 풉니다만 네. 최근에 이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서
최영모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세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ETF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ETF나 캡이 씌워져 있고 또 펀드에서도 뭐 작년 연말에 한참 논의됐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제 펀드에 캡이 좀 씌워지고 있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수급 리밸런싱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부담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업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업황은? 네, 업황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작가님께서도 오늘 삼성전기 할 때 조금 MLCC에 포커싱을 두고서는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MLCC와 기판 사업인데 둘 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된 병목 현상이 MLCC뿐만 아니라 기판에게도 수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예. 네, 국내에서 이런 회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 주가를 제외하고 업황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이제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삼성전기만 얘기하면은 또 아쉬운 게 LG노텍도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LG노텍도 주가 보니까 올해 한 30만 원 선 아래였다가 지금 어느덧 12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도 MLCC 기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삼성전기는 애플에 관련된 그 이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은? 네, 만들고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사업을 두 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랑 예.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동행하는 맞아요. 이유는 기판이라는 그 이제 반도체 때문에. 산업 때문에 같이 이제 물려가고 있고 사실은 가장 기술력이 가장 좋은 업체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낙수 효과가 LG 이노텍까지도 내려오면서 그래요. 이노텍까지도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의 수혜를 과거에는 못 누리다가 최근에 이제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애플하고 연계돼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모멘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기판 쪽으로 네. 삼성전기랑 동행하는 흐름. 네, 사실은 아직 그 이제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노텍은 적자 수준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적자가 FCBGA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이제 빅테크 고객사들이 이노텍에다가도 그러면은 혹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해서 전기는 이제 워낙 좋았던 업체가 더 네네.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노텍은 물량이 좀 적었는데 이제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에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이 LG전자예요. 네. LG전자. 뜬금없이 확 올라갔다 뜬금없이 훅 반토막이 나버렸네. 네. 그것도 2주 사이에. 맞습니다. 네. 이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말은 이제 젠슨왕의 로봇 관련 사업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한번 주가가 확 올랐었고 예.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실 LG전자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밴드에서 항상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랬죠. 저점에 사고 예, 고점에 팔고 예. 이제 밸류에이션 고점에 팔면 저점에 다시 콜을 드리고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오르면 이제 헤지 펀드나 이쪽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숏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로 테마를 확 받다 보니까 숏 스퀴즈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빠지면서 다시 한 20만 원대로 안착하고 있고 어제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주가가 한 3, 4%대씩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납득이 이해가 되네요. 네. 이게 그냥 뭐 젠슨왕 왔다고 개인들이 와 젠슨왕 왔어 LG전자 로봇 만든대 해서 사갖고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결국 숏스퀴즈가 났다는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다. 네, 그러네요. 예. 예. LG전자 좀 마무리 좀 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됐어요. 아, 예.
조금 더 여기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다들 주가가 앞으로 행방이 그러게요. 어떻게 될 것인지에 예.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던 과거 조금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으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LG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제 올랐으니까 좀 이제 애매하지 않나? 다시 예전에 LG전자로 돌아올 거야라고 보지만 저는 조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젠슨왕의 다음 산업이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전 사업을 오래 하면서 AI 관련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LG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냉각 솔루션이 칠러 같은 냉각 솔루션들을 팔고 있는데 지금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봇도 좋고 AI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저도 이제 프리뷰를 막 쓰고 있는데 네. 2분기 실적 LG전자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숏 스퀴즈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봐서 LG전자 좀 밸류 트레이드에 갇히지 마시고 조금 좀 재평가 받아서 LG전자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그 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까지도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시가총 수익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그 HBM 쪽에서는 원래 이렇게 쌓는 거, 적층하고 방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또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거이다 보니까 예. 뭐 내년에 투자가 진행될 거고 사실 로드맵 자체는 2030년까지도 로드맵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된 주들은 하반기까지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HBM 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HBM이 이제 4가 하반기에 이제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또 이후에 있을 것들도 적층이라든지 HBM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HBM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소부장 또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 연구님, 네. 그 아까 LG전자에서 네. 커버하시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차피 젠슨왕이 와서 같이 만났던 쪽이고 또 그날 술값도 냈다고 하는 네이버. 네.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커버하는 그 영역은 이후에 아니긴 하지만 후속 뭐가 없네. 제가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 뭐 30조에서 40조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조 단위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조금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 주가가 제가 뭐 얘기할 그런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2019년에 코로나 랠리 이후로 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까지 이제 쉬고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수급 체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AI 체인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는데 19년부터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그런 국면이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찐으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새롭게 받아야 되고 실적도 이제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는 제가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굉장히 많고 좀 어려워요. 뭐 전공정, 후공정 있고.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해가지고 엄청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어느 쪽이 그 AI 랠리 쪽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지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부장 말씀드렸고 전공정 장비 투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젠슨왕이 3월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행사에서 얘기를 예. 했을 때 기판 관련된 얘기를 기판. 했습니다. CPU라고 예. 기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병목이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기판이 병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까지도 반도체 랠리가 지속됐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GPU였습니다. 네. 그래서 GPU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의 모든 산업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GPU끼리 렉과 렉 관계에 연결을 하는 연결에 대한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마우스 쓰실 때 이런 선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선으로 연결되면 선을 통해서 가는 전기 신호가 전기가 맞아요. 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이걸 기판 안에 회로로 새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 속도도 크고 지금 가장 병목인 부분은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소부장 중에서는 아까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소부장까지도 기판 관련된 그런 기술 트렌드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네. 있다. 예. 2차 전지도 커버하시죠? 예, 가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예. 박학 다시 하시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회사입니까? 2차 전지 회사입니까? 사실 바닥에 깔려있는 기전은 철강이 맞지만 이제 업사이드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변모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참 2020년, 21년, 22년까지도 포홀 엄청 들었는데 맞습니다. 요새 언급하는 컨텐츠도 잘 없고.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어떻게 좀 한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급이? 수급이 네.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이제 워낙 큰 수익을 안겨줬고 지금의 반도체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섹터이다 보니까 2023년까지도 2024년 이때까지도 주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요청이 간간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언제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 네.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다시 또 세미나를 월별로 체크를 하시다가 뚝 끊긴 게 2025년부터 이제 저를 찾는 분들과 2차 전지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오롯이 EV에만 할당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ESS 쪽으로 이제 점점 수요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모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영업 인력들이 거의 다 EV 쪽으로 할당이 돼서 EV에서 막 영업을 했었는데 EV가 너무 영업이 안 되니까 이분들을 다 ESS 쪽으로 바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망연자실하게 ESS 사업을 가서 마케팅을 하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가자마자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ESS 사업이 너무 좋네 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갔다. 뽕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ESS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확실히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아직 실적이 1, 2분기에는 ESS 관련된 실적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언제 실적으로 찍히느냐라는 게 관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1분기 저점으로 2, 3,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2024년에 저를 세미나 불러서 체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본격적으로 분기별 실적을 체크해야 되고 ESS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ESS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려서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 ESS 대표적인 기업하면 또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연구원님이 좀 괜찮게 보는 ESS 최선호주 있을까요? 사실 둘 다 좋은데요. 예. 이제 단기적인 실적으로 볼 때는 삼성 SDI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파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S나 EV가 바닥을 치고서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정된 캐파에서 타이트하게 이 캐파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3, 4분기부터 바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 삼성 SDI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옛날에
시절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캐파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동률을 올리는 시간이 천천히 걸리다 보니까 이제 3,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힐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오롯이 이 수주잔고나 ESS 성장을 누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고, 아,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못 기다리고 올해 3, 4분기에 이제 수익을 확정 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SDI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뭐 최영훈님 뭐 막히는 부분이 없네. 혹시 네. 증권주에 대한 아이디어 있어요? 얘들 왜 이래요? 요즘 돈도 잘 번다는데. 네. 증권주. 증권주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증권주 ETF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연금 계좌로 ETF 증권주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거기 안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올랐던 것들은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수익의 하반기 굉장히 좋을 거고, 저희 교보증권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월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많이 교보증권도 올렸는데 보니까 쭉 갔다가 지금 이루고 있네. 네, 많이 네. 올랐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쉬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ETF 안에 들어있는 대장주 격이 미래에셋 증권이 이번에 스페이스X 물량을 좀 못 받았던 것들도 그게 조금 이제 그런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권주는 제가 커버하고 있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도 좀 쉬어갑니다. 8,652, 그럼 74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1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1조가 넘죠 지금 네, 순매수가. 1조 6천억 원 네, 순매수입니다. 네. 이렇게 밤새도록 놀았지만 아직도 캠파이어가 끝나기에는 옆에 쟁여놓은 장작이 너무 많네요. 비유가 좋네요. 그래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